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조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다음과 같은 선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이해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AAA사에서는 새로운 조직으로 컨설팅 사업부를 신설하였다고 가정하자. 운영관리 관련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컨설턴트를 세 종류, 즉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선임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책임으로 이제 승진을 하겠죠. 그리고 책임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석이라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조직은요, 선임 200명, 책임 60명, 수석 20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즉, 애초에 이 부서가 혹은 이 사업부가 출발할 때, 시작할 때부터 선임 200명, 책임 60명, 수석 20명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책임으로, 어떤 사람은 수석으로 승진을 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러한 인력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조직의 근무 환경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선임의 경우 4년 근무 후에 승진을 하던가 퇴사를 하게 된다. 자, 선임이 200명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책임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책임은 60명 정도만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류의 사람은 책임이 되고요. 일정 부류의 사람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경쟁적인 그런 근무 환경을 지금 유지하고 있군요. 즉 4년 후에 책임이 되지 못하면 퇴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책임도 6년 근무 후에 수석으로 승진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된다. 수석은 20명밖에 없으니까요. 책임 중에 한 40명은 그냥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직은 경영대학원 졸업자를 선임으로 신규 고용하고 있고 책임이나 수석은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있다. 즉, 이 회사가 채용이라는 것을 할 때는 선임급 직원들만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책임이나 수석급을 외부에서 경력사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석이 되면 10년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수석을 달기만 하면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입사 후에 계속 승진할 경우에는 총 20년간 근무하게 된다. 아까 앞서서 선임의 경우 4년을 근무한다 했고요. 책임은 6년 근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석이 10년. 그래서 4년, 6년, 10년 다 합하면 이제 20년이 되겠죠. 그래서 선임으로 입사해서 계속 승진을 제때 해 나가면 20년을 근무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조직은 매년 몇 명씩 선임 직원을 신규로 고용해야 할까? 매년마다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연 몇 명씩 고용해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요, 신규 고용된 선임이 수석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임이 책임으로 모두가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도 수석으로 모두가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경쟁적인 근무 환경에서 어느 정도 소수의 인원만 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할 텐데 그 확률이 얼마일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마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나눌 이 얘기를 통해서 아마 쉽게 답변하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제가 대학병원의 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대학병원에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방사선 조영실, 엔지오그라피 수시라고 하는 그런 병원 내에 어느 한 부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뭐 초음파 검사하고요. 뭐
CT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되겠는데요. 방사성 조영실에 어느 환자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병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간트 차트라고 불리우는 그림으로서요. 시간에 따라서 과연 어떤 절차들을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보니까요. 자, 진료 접수. 지금 현재 7시 45분에 어느 한 환자가 들어왔다면 진료 접수로 일정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초기 문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술실 준비, 환자의 시술 준비 이런 식의 절차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어느 한 환자는요, 방금 앞서서 보셨던 그런 아주 표준화된 절차를 똑같이 거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시죠. 어느 한 특정한 환자를 한번 추적해 봤는데요. 이 환자는 현재 12시 30분에 이 병원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밟다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보이지 않죠? 이 얘기는 환자가 아무런 의료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표준화된 절차에서는 저러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이러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대기 시간이 발생할까? 자, 이 대기 시간이 발생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즉, 이 병원이라는 프로세스 내에 수요는요, 아마 환자들이 될 거고요. 공급은 병원의 의사라든지 각종 엔지니어, 그 다음에 뭐 간호사,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일을 보는 스태프들이 될 텐데 그들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은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공장으로 따지면 뭐 기계, 장치,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될 거고요. 지금 병원을 만약에 프로세스로 본다면 병원에서의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료 장비, 의사들, 간호사들, 각종 일을 보는 스태프들이 되겠죠. 자, 왜 이런 대기 시간이 발생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사선 조영실에 있는 장비들과 사람들은 단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환자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 환자의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 즉, 어느 일정 시점에 환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그 프로세스의 자원이라고 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스태프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어느 특정 환자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은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방금 보셨던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환자의 시각과 자원의 시각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적절한 절차의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 그 의료 절차가 스탑되고 그것을 막연히 다음 그 절차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환자가 느끼는 상황이고요. 병원의 입장, 즉 병원이 갖추고 있는 자원의 입장에서는 한번 어떨까요? 의사, 간호사,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 그 다음 각종 스태프 멤버들이 미리미리 고객을 위해서 미리 충분한 양을 구비해 놓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떨 때는 환자가 많아서 그 자원들이 아주 100% 활용이 되지만 어떨 때는 환자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원들은 그냥 아무 쓰임이 없이 그냥 방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 장비나 의사나 간호사의 수를 그렇게 많이 늘려서 미리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또 다른 하나의 차트인데요. 지금 시간의 감에 따라서 환자들이 바뀌고 있지만 병원의 절차는 쉼없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즉,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잠깐 대기를 하다가 연한 파란색 박스처럼
지금 병원에서의 의료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끝나자마자 다른 환자 4번 환자를 대응을 해줬고요. 환자 5번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가 그냥 떠났나 보네요. 그리고 환자 6번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 절차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간으로 의료 절차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의 자원이 바라보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은 조금씩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이 모든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이 상황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바라볼 겁니다. 자, 프로세스란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학문적인 정확한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 안에는 프로세스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노동력, 자본들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흐름 단위라고 부르는, 자, 영어로는 flow unit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흐름 단위라고 할 텐데 방금 보셨던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흐름 단위가 환자라고 한번 정의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흐름 단위가 들어갑니다. 흐름 단위는 들어가자마자 프로세스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투입물의 형태로 들어갔다가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산출물의 형태로 나오는, 즉 흘러 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프로세스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 환자의 형태로 들어갔다가 이 의료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 이제 건강한 어느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프로세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이, 즉 흐름 단위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흐름 단위가 있다면 후속적으로 들어갔던 흐름 단위는 뒤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내에는 일정 숫자의 흐름 단위, 즉 플로우 유닛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세스는 우수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그보다 좀 열등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우수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절차.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재고. 다시 한번, 재고. 영어로는 인벤토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흐름 시간. 영어로는 flow time. 자, 다시 한번, 흐름 시간. 그리고 세 번째, 흐름률. 영어로는 flow rate. 다시 한번, 흐름률, flow rate.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요. 흐름률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처리 능력, capa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capacity, 처리 능력. 자, 이 각각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재고, 인벤토리라고 불리는 재고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고 있는 플로우 유닛, 즉 흐름 단위들의 수 혹은 양, 그것이 학문적인 정의의 재고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고 있는 흐름 단위의 수 혹은 양. 자, 이제부터 이 재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고의 의미, 예를 들어서 창고에 놓여 있는 우리 제품의 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고 있는 흐름 단위들의 수 혹은 양, 이것이 인벤토리다라고 그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이따가 다시 아마 이런 정의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흐름 시간, flow time인데요. 흐름 시간은 어느 특정 플로우 유닛이, 즉 흐름 단위가 프로세스 내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이것을 흐름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흐름 시간, flow time은
어느 특정 플로우 유닛이 프로세스 내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이것이 흐름 시간, 플로우 타임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흐름률인데요. 흐름률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 프로세스의 제일 끝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에서 밖으로 나오는 플로우 유닛을 쳐다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특정 단위 시간 동안, 즉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일주일은 일주일, 혹은 1년이면 1년, 특정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플로우 유닛이, 즉 흐름 단위가 이 프로세스를 바깥으로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느냐, 이 양을 측정한 것인데요. 흐름률이 그러한 반면 그와 좀 유사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처리 능력, 캐파시티라는 것인데, 캐파시티, 처리 능력의 뜻은요, 이 프로세스가 최대한의 흐름률을 달성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의 흐름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말의 뜻이 처리 능력,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계를 한 대 샀어요. 우리가 이 기계를 살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 샀냐면, 이 기계는 1시간에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기계 장비를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 기계의 처리 능력, 즉 캐파시티는 1시간에 100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계를 어떻게 장비를 운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1시간에 80개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흐름률, 즉 플로우 레이트이 1시간에 80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률은 아무리 커봐야 처리 능력, 캐파시티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좀 이해해 두시고요. 앞으로 이 세 가지, 먼저 재고, 흐름 시간, 흐름률, 이 세 가지가 어느 프로세스의 능력을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과 지표가 될 텐데요.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별명을 하나씩 붙여볼까요? 먼저 재고는 인벤토리니까 I, 흐름 시간은 time, 시간의 개념이니까 대문자로 T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 다음에 흐름률, flow rate, 어떤 비율의 개념이니까 rate에 R을 써서 흐름률을 R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어느 특정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성과지표. 첫 번째, 재고, I. 두 번째, 흐름 시간, T. 세 번째, 흐름률, R. 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먼저 재고는요, 프로세스 상에 존재하는 흐름 단위, 플로우 레이트의 수나 양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흐름 시간은요, 하나의 흐름 단위가 프로세스 상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프로세스 상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플로우 타임, 흐름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흐름률, 플로우 레이트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스가 창출해내는 산출물의 속도,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흐름 단위가 밖으로 나왔느냐. 자, 그것이 흐름률이라고 말씀드렸고, 단위 시간당 몇 개 혹은 뭐 얼마만큼 이런 어떤 그 지표의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시간당 몇 개 혹은 시간당 얼마만큼 이런 지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특히나 캐파시티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고요. 프로세스가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속도를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두 다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민국이라는 곳이 있다. 이민국에서는요, 흐름 단위가 이민 신청서가 되겠죠. 어떤 서류가 막 이민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흐름률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1년에 630만 건을 처리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을 처리했다. 1년에 몇 개의 흐름 단위 이민 신청서가 프로세스를 거쳐갔느냐. 그것이 흐름률이 되겠죠. 흐름 시간은요, 이민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처리 시간이 7.6개월이 걸리더라. 자, 이것이 바로
흐름 시간이 되겠고요. 재고는요. 아직 이 프로세스 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민 신청서의 수가 되겠죠. 흐름 단위가 지금 이민 신청서니까. 자, 그래서 평상시에 딱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면 이민국에서는 약 400만 건이 미처리된 상태로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민국을 프로세스로 보게 될 때 흐름률, 흐름 시간, 재고가 파악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흐름 단위부터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샴페인 제조 공장, 경영대학원, 대형 PC를 제조하는 이런 공장에서도 모두 다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이라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 단위는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이 될 거고요. 흐름률, 1년에 학생 600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1년에 600명이 계속 졸업을 하게 됩니다. 즉 흐름률은 1년에 몇 명이 졸업하고 몇 명이 들어오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흐름 시간, 경영대학원은 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대학원에 머무는 시간, 대학원이라는 프로세스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흐름 시간 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재고는 뭘까요? 이 어느 특정 시점에 우리 이 경영대학원을 봤을 때 경영대학원에 학생이 총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흐름 단위의 수, 즉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1200명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을 일종의 프로세스로 바라보고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지표, 흐름률, 흐름 시간, 재고 이 세 가지를 항상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내용에서요. 먼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두 가지의 관점. 수요의 관점, 즉 아까 병원으로 따지면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병원이라는 자원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가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다.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흐름 시간. 세 번째, 흐름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앞으로 프로세스의 능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우수한 프로세스인지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인지 앞으로 우리가 더 개선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개선시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단서들을 이제 잡게 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지표는 개선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자, 먼저 재고. 재고는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재고는 작은 게 좋습니다. 재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재고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같은 흐름 시간과 흐름률을 유지할 거면 재고는 낮은 게 좋습니다. 다음, 흐름 시간은 어떤가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겠죠. 같은 재고, 같은 흐름률을 유지할 것이라면 흐름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병원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본다고 할 때 그 어떤 환자도 병원 내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하는 환자는 없겠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의료 서비스를 받고요. 건강하게 빨리 병원을 떠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흐름 시간은 짧은 게 좋습니다. 자, 끝으로 흐름률. 같은 값이면 흐름률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같은 값이면 하루에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주고 내보내는 것이 좋을 거고요. 공장으로 따지면 단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죠. 즉 개선의 방향이 명확한 세 가지, 재고, 흐름 시간, 흐름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